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먹는 게 곧 나를 만든다. 아, 네.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네, 그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되고 뭐 칼슘 챙겨 먹으면 뼈가 단단해지고 사실 이건 막 너무 물리적이고 당연한 상식으로 다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몸의 구성 성분이 되니까요. 네네. 근데 만약에 어제 여러분이 누군가랑 나눈 대화 아니면 책에서 읽은 되게 지혜로운 문장 하나가 방금 먹은 밥처럼 여러분의 몸을 정확히는 그 뇌의 물리적인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말이나 생각이 우리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가장 물리적인 세포 덩어리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린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건 되게 오랫동안 철학이나 뭐 인문학 영역에서만 쓰이던 은유, 비유 같은 거였거든요. 네,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만 알았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흥미로운 자료들을 통과하고 나면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생물학적 팩트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왜 그토록 막 현인들의 말을 들어라, 위인전을 읽어라 하셨는지 그 잔소리 이면에 숨겨진 신경학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오, 되게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이 여정을 위해서 그 이상무 작가의 글 06화 지혜로운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 이 글이 던지는 날카로운 통찰을 중심에 둘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철학적 직관이 어떻게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는지 2023년 하버드 의학대학원의 캐서린 카루소가 보도한 커넥토믹스 최신 연구를 교차로 살펴볼 겁니다. 아, 철학적 직관이랑 최첨단 뇌과학이 만나는 되게 짜릿한 교차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일러둘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다룰 자료 특성상 논어라던가 성경 같은 고전 텍스트들이 불가피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네, 역사적인 지혜의 보고들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텍스트들을 어떤 특정 종교적 교리나 정치적 신념을 지지하려고 끌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철저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군요. 네네. 인간의 뇌가 차원이 다른 지혜를 마주했을 때 물리적으로 막 어떻게 요동치고 반응하는지 그 현상을 되게 생생하게 기록해둔 역사적 관찰 일지로서 이 텍스트를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오해 소지가 없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상모 작가의 글인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마를 하거든요. 네. 왜 선대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막 아껴가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지혜로운 사람 곁에 두려고 했을까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현상의 핵심을 제대로 찌르죠.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뇌의 일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강제로 실행하는 그런 물리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요? 네. 그 원문의 표현을 조금 빌리자면 우리가 스승의 사상을 이해하고 그걸 남한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딱 되면 우리 뇌에는 그 사상을 처리하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실제로 형성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멘토나 스승이 막 평생에 걸쳐서 깎고 다듬어 놓은 그 정교한 생각의 회로가 대화랑 이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의 뇌에 물리적으로 쭉 다운로드 된다는 뭐 그런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스승의 두뇌 속에 존재하는 특정 시냅스 연결 패턴이 내 뇌에 그대로 이식되는 거죠. 와, 진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신경망을 일상에서 계속 사용하고 훈련하다 보면 스승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통찰력 있는 시야가 내 신경계의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아하, 완전 체화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물리적 변화를 온전히 겪어낸 사람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오싹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만약에 제 뇌가 스승의 시냅스 패턴을 그대로 복제해서 막 이식을 받는 거라면 결국 저는 그 스승의 생각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복제 인간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클론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요즘 막 우리가 우려하는 게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생각에 동기화돼서 개성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른지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만의 독립적인 발전은 사라지는 건가요? 아주 날카롭고 당연한 우려입니다. 만약 우리 뇌가 무슨 USB 메모리처럼 단순히 데이터를 덮어쓰기만 하는 구조였다면 진짜 복제 인간이 됐겠죠. 그렇죠. 띠링 하고 덮어쓰기 완료? 이렇게요? 네. 근데 뇌 사고 구조는 수동적인 하드 드라이브가 아니라 고도로 활성화된 연관 네트워크거든요. 이상무 작가도 이 점을 되게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리가 스승의 신경망을 기본 뼈대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뇌는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복사본으로 남지 않는 그런 물리적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럼요. 내 뇌에는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나만의 경험, 감정, 지식 이런 고유한 신경망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네네, 저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맞아요. 거기에 스승한테서 이식받은 새로운 시냅스 패턴이 들어오면 기존의 내 신경망들이랑 막 스파클 일으키면서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아, 기존 회로랑 새로운 회로가 섞이는 거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추론이나 창의적 사고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스승 자신도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의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다는 말이 막연한 비유가 아니었네요. 거인의 시야를 일단 내 뇌 안에 세팅해 놓고 거기에 내 키만큼의 시야를 더해서 훨씬 더 먼 곳을 보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신경학적 융합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피부에 와닿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원문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공자의 일화가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 길가에서 볼일 보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상황 자체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거든요. 맞아요. 공자가 제자들이랑 길을 가다가 한 번은 길가 구석에 숨어서 실례를 하는 사람을 보고는 막 코대리 야단을 칩니다. 근데 얼마 뒤에 아예 길 한가운데에서 되게 당당하게 실례를 하는 사람을 마주치거든요. 네, 상상만 해도 황당한 상황이죠. 그니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길 한가운데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더 뻔뻔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니까 더 크게 혼내야 맞잖아요. 근데 공자는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 지나치라고 제자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네,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니까요. 도대체 왜 그런 판단을 한 걸까요? 그게 보통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더 크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인과응보 느낌으로요? 그렇죠. 하지만 공자의 시냅스는 전혀 다른 경로로 그 상황을 연산한 겁니다. 길 가장자리로 숨어서 볼일을 본 사람은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있긴 하지만 최소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수치심이라는 게 뇌 한 구석에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수치심이요? 수치심이 남아있다는 건 사회적 규범이랑 연결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신경회로가 살아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치면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행동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교육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 말이 통할 여지가 있다. 네. 근데 길 한가운데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은 아예 다릅니다. 이 사람은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일말의 수치심 혹은 인지 능력 자체가 완전히 결여된 상태거든요. 아예 그쪽 회로가 끊어진 사람이네요? 맞아요. 그런 사람한테 섣불리 다가가서 막 도덕이나 상식을 들이대면서 훈계를 시작했다가는 반성이나 교정은커녕 오히려 훈계하는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봉변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걸 공자는 꿰뚫어 본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일화를 곱씹을수록 소름이 돋는데요. 사실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막 말이 안 통하는 진상사건들 보면 상식을 가르치려다고 오히려 끔찍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네,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무려 25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수치심이라는 척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을 딱 분류해낸 거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마법이요? 네. 방금 이 공자의 일화를 듣고 호스트님처럼 아, 그래서 무시하라고 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청취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공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뇌 안에 공자의 사고방식을 분뜬 새로운 방어 회로가 방금 쫙 깔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길 한가운데서 신뢰를 하는 것 같은 엄청 몰상식하고 수치심 없는 사람을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의 뇌는 기존처럼 저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겠다 하는 분노 회로를 가동하는 대신에요. 아, 대신에 뭔가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건가요? 네, 방금 생성된 그 새로운 시냅스를 통해서 즉각적인 경고를 보낼 겁니다. 저 사람은 훈계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자연재해 같은 존재다. 이렇게요. 와, 지혜가 그냥 단순한 고상함이나 교양이 아니라 내 에너지랑 안전을 지켜주는 강력한 생존 무기로 물리적 진화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생존에 직결되는 진화죠. 그렇다면 여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과학적인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철학적인 어떤 깨달음이 어떻게 물리적인 시냅스 생성으로 이어지는지 그 밑바탕에 깔린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하버드 의학대학원의 커넥토맥스 기사랑
현대 최신 뇌과학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두 가지 핵심 개념이요? 네, 바로 미러 뉴런, 거울신경세포라고 하죠. 그리고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뇌에는 대략 86억 개의 뉴런이 있고 얘네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망, 즉 시냅스가 무려 100조 개나 존재하거든요. 100조개요? 와, 은하계에 있는 별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그 미러 뉴런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흔히 거울 신경세포라고 하면 그냥 남이 옆에서 하품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하게 만드는 뭐 그런 세포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마치 내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의 운동 영역이 똑같이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이죠. 아, 누군가 옆에서 레몬을 확 베어 무는 걸 보기만 해도 내 입에 침이 확 고이는 것처럼요? 맞아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미러 뉴런이 단순한 어떤 신체적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의 추상적인 사고 과정이나 되게 깊은 감정 상태까지도 우리 뇌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깊은 통찰을 그냥 가만히 경청할 때 귀로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뇌의 미러 뉴런이 그 현인의 뇌 상태를 내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막 재현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뇌신경학에서는 함께 활성화된 뉴런은 서로 연결된다라는 해배 법칙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함께 활성화되면 연결된다? 네, 현인의 통찰을 들으면서 내 뇌의 특정 뉴런들이 동시에 전기 신호를 번쩍번쩍 내면서 활성화가 되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두꺼워지고 되게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와,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신경가소성이군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되게 무거운 바벨을 들면 근육섬유가 막 미세하게 찢어지고 그게 다시 회복하면서 더 크고 단단한 근육이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네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진짜 딱 그거예요. 근육이 손상과 회복을 포개서 성장하듯이 뇌 역시 낯설고 차원이 좀 다른 지혜를 쾅 하고 만났을 때 기존의 얕은 생각의 틀이 깨지고 훨씬 더 복잡하고 탄탄한 신경구조로 재조직이 됩니다. 아, 틀이 깨지고 재조직된다. 네, 신경과서성이라는 건 우리 뇌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무슨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라 경험이랑 학습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평생 형태를 바꾸는 살아있는 점토와 같다는 뜻이거든요. 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뇌의 근육을 키우려면 헬스장에서도 그냥 1kg짜리 가벼운 덤벨만 들어서 안 되고 강한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중량을 쳐야죠. 네네. 원문에서는 이 강력한 자극의 조건으로 역사적 텍스트에 등장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예로 들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이 우리 뇌가 언제 가장 폭발적인 신경가소성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현상학적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에 묘사된 그 군중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이 막 무리 앞에서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평소에 듣던 율법학자들의 그 뻔한 설교랑은 차원이 다른 되게 압도적인 권위를 느낍니다. 네네. 원문에 보면 우리가 크게 놀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를 이단으로 몰아서 체포하려고 갔던 경비병들조차 그 가르침에 압도당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거든요. 오, 체포를 포기할 정도로요? 네, 그러면서 윗선에 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막 보고를 해요. 그 가르침을 듣던 군중이랑 경비병들의 두개골 안에서 벌어진 신경학적 사건에만 딱 집중을 해보죠. 네,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매일 듣는 뻔한 정보나 얕은 잔소리 같은 건 우리 뇌의 신경망에 아주 미미한 잔물결 정도만 일으킵니다. 뇌가 굳이 자기 에너지를 막 써가면서 지도를 다시 그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아, 에너지 아까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경비병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기존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통찰, 즉 압도적인 지성과 권위를 확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뇌에 일종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의 낡은 회로들이 그 엄청난 충격을 받고 와해되면서 새로운 연결을 막 미친 듯이 만들어내야만 그 압도적인 정보를 겨우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서 무리가 크게 놀랐다고 하는 그 감정적인 반응 자체가 사실은 뇌 안에서 엄청난 인지적 구조화랑 함께 신경 가소성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네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상원무 작가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조건을 하나 딱 덧붙이거든요. 또 조건이 있나요? 네, 그저 압도당하고 막 와 대박이다 하고 감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폭발적인 깨달음이 내 뇌의 영구적인 3D 구조물로 완전히 정착을 하려면 반드시 그 지혜를 온전히 다 소화해서 남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풋만으로는 길이 그냥 임시로 살짝 파이는 정도고 내 입 밖으로 꺼내는 아웃풋을 해야만 그 길에 아스팔트가 딱 깔린다는 뜻인가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어떤 개념을 타인한테 설명하려고 막 시도할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되게 동시에 활성화가 되거든요. 아, 설명할 때 머리를 엄청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당 신경 회로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라는 절연 물질이 두꺼워진다고 봅니다. 이 미엘린이 두꺼워지면 신호 전달이 훨씬 빠르고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오, 코팅이 되는 거네요. 네네. 즉 누군가한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내 뇌에 온전한 시냅스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누군가한테 설명하려고 막 끙끙대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게 내 100조 개의 신경 연결망을 가장 단단하게 조립하는 마무리 공사였군요. 맞습니다. 핵심을 찌르셨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되게 깊고 넓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좀 꿰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학과 철학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진지합니다. 네, 우리가 되게 겸손한 태도로 현인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걸 이해하려고 막 애쓰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다시 설명해 보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지적 허용심 채우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타인의 그 뛰어난 두뇌 구조를 내 머릿속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물리적으로 복제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새롭고 더 나은 생물학적 존재로 재설계하는 가장 위대하고 적극적인 진화의 과정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탐구를 좀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권하고 싶거든요. 아, 어떻게 돌아보면 좋을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매일 집중하는 대상을 그냥 거울처럼 계속 복제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3D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중한 시냅스들을 빚어내고 계십니까? 와, 그 말씀에 이어서 원문의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이 혼자서 곰곰이 곱씹어볼 만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죠. 만약 우리의 뇌가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하는 정보나 사람의 사고방식을 복제해서 물리적 지도를 그려내는 게 정말 과학적 팩트라면 말이죠.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속의 그 극단적인 알고리즘, 막 자극적인 15초짜리 쇼폼 영상들, 그리고 분노랑 조롱, 혐오로 가득 찬 SNS의 댓글창들, 이런 것들은 도대체 지금 여러분의 뇌에 어떤 모양의 되게 흉측한 시냅스를 조각해내고 있는 걸까요? 앞서 그 공자의 일화로 비유를 좀 해보자면 길 한가운데에서 실례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수치심 결여 상태를 우리 뇌에다가 물리적으로 매일매일 이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거 정말 서늘하고 무서운 통찰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나를 한 차원 확 높여줄 지혜로운 거인의 뇌를 복제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치심조차 상실한 맹목적인 분모 회로를, 결국 알고리즘의 노예가 될 그 촘촘한 감옥을 우리 두개골 안에 열심히 건설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정말 깊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다음 대화 상대,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클릭하는 다음 영상 컨텐츠가 바로 여러분 뇌의 물리적 구조를 결정짓는 망치질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짜릿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100조 개의 시냅스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운 쪽으로 연결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망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